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생각이 느낌을 창조하고 느낌은 다시 그 느낌에 필적하는 생각을 창조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 디스펜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와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머릿속 시연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릿속 시연이란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미래 모습을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상상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이를테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감정까지 더하면 우리 뇌와 몸은 내가 상상하는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머릿속 시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같은 생각을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반복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는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의지 탓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몸속의 플라시보 효과. 1981년 9월의 어느 상쾌한 날, 7, 80대 남성 노인 8명으로 구성된 한 집단이 승합차를 나눠 타고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인 뉴햄프셔주 피터버리의 한 수도원으로 향했다. 5일 동안 피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젊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들은 실제 나이보다 최소한 22년은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피정은 하버드대의 심리학 박사 엘렌 랑어가 이끄는 연구팀이 조직한 이벤트였다. 이들은 그 다음 주에 다른 남성 노인 8명을 또 한 번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갔다. 비교 집단인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22년 젊었을 때를 적극적으로 회상은 하되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지는 말 것을 요구받았다. 수도원에 도착한 첫 번째 그룹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을 다시 사는 데 도움될 만한 온갖 것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라이프지와 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 옛날판들을 뒤적거렸고 1959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와 텔레비전 쇼를 시청했으며 라디오에서 페리코모와 네킹콜의 음악을 들었다. 그 소품들은 모두 교묘히 고안된 장치들로 노인들이 22살이나 더 젊어졌다고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번에 걸친 닷새간의 피정이 끝나고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피정 전에 미리 측정해둔 수치와 비교했다. 젊어진 것처럼 행동한 첫 번째 그룹의 노인들이 과거를 회상하기만 한 비교 그룹의 노인들보다 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두 그룹 노인들 모두 생리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더 젊어져 있었다. 노인들은 키가 더 커지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좋아졌다. 자세가 바르게 되어 키가 커졌고 관절들이 더 유연해졌으며 관절염이 완화되어 손가락도 길어졌다. 시력과 청력도 좋아졌고 물건을 잡는 힘도 더 커졌다.
기억하는 것도 좀 더 분명해졌으며 인지능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노인들은 닷새 동안 연구원들의 코앞에서 실제로 더 젊어졌던 것이다. 다음은 랑어의 말이다. 실험이 끝날 무렵 나는 그들과 터치 풋볼이긴 했지만 어엿한 미식축구를 하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지팡이를 집어던진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노인들은 22년 전 사용했던 뇌의 회로들에 다시 불을 켰고 그와 같은 뇌의 변화에 몸도 마술처럼 화학적으로 반응했음에 분명하다. 그들은 단지 젊어진 것처럼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정말 더 젊어졌다. 변화는 그들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몸속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몸속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놀라운 육체적 변형이 가능한 것일까? 체격과 육체적 기능과 관련한 그 모든 수치의 변화는 정확하게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 대답은 그들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 유전자는 생각만큼 그렇게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적인 당신의 유전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의 약 90%가 환경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고 한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나 많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면 우리의 본성이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병원약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다른 많은 일을 하면서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어네스트 로시 박사가 유전자 발현의 정신생물학에서 쓴 것처럼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 의식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행동, 자유의지에 대한 인식이 건강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 최근의 과학적 논의들은 개인이 사는 동안에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유전자 진화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행동 변화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몇 분 안에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변형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겨지기도 한다. 유전자를 우리의 운명이 엄격히 새겨져 있는 석판처럼 보기보다 엄청난 양의 부호화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저장고 혹은 단백질 발현을 위한 가능성들로 채워진 거대한 도서관처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듯 저장된 그 정보를 불러와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많은 것을 놔두고도 그저 작은 부분만 사용하는데 그치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DNA의 약 1.5%밖에 발현하지 못한다. 나머지 98.5%는 몸속에서 잠자고 있다. 도슨 처치 박사는 실제로 유전자들이 우리의 성격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건강, 수명, 행복은 유전자보다 믿음, 기도, 생각, 의도, 신념을 포함한 우리의 의식적 도구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계한다 라고 유전자 속의 진리에 썼다. 우리의 몸이 그저 뼈와 살로만 이루어진 자루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도 한갓 정보의 창고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후성 유전학. 인간이 신이 되는 법. 유전자에 우리의 운명이 봉인되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능성의 도서관이 그 안에 있어서 책들이 책장에서 나와 읽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잠재력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막대한 효력을 발휘할 그 잠재력들 말이다. 수도원에서 피정했던 남성들은 확실히 그 잠재력에 접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인 후성 유전학에 그 답이 들어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 속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해 원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방식으로 유전적 수준에서 운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요인들은 느낌이나 생각처럼 몸 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공해나 햇살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후성 유전학의 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이다. 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인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정확하게 똑같은 유전자만 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질병을 앓지는 않는다. 쌍둥이 한 명이 유전적인 병을 앓게 되더라도 다른 한 명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같은 유전자의 쌍둥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후성 유전학 연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외부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같은 경험을 이끌고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같은 감정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에게 같은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렌즈를 통해 삶을 인식하고 같은 신경 구조물이 야기하는 같은 조건들에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한 당신은 이미 결정된 매우 구체적인 유전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이 계속 같은 유전자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점화될 때에만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때 몸도 바뀌게 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의 많은 것들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의 믿음, 인식, 외부 환경과 관계하는 법, 이 모두가 당신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 유전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이미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풀어줄 자물통의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유전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전자는 가능성의 제공자요, 무한한 잠재력의 원천이며 개인적인 명령들의 암호 체계 같은 것이다. 사실 유전자는 변형을 위한 도구의 다름 아니며 변형이란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생존 모드로 살게 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몸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적 변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는 외상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독소로 인한 화학적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과다한 감정 등으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온다. 이 유형들 각각이 14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30개가 넘는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화학 성분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때 마음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때 당신은 몸과 마음이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스트레스는 원래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유기체들은 단기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응급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외부 환경에서 위협을 감지할 때 교감신경계에서는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이 나오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높아지며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온몸으로 발사된다. 도망을 갈지 아니면 적에 맞설지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배고픈 야생 늑대의 물이나 난폭한 전사 집단에 쫓기다가 겨우 살아났다면 당신의 몸은 안전해지는 순간 항상성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존재하는 짧은 기간에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최소한 그게 애초의 작동 방식이었다. 무대는 달라졌지만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벌어진다. 예컨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든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사고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당신 몸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이 보통 사람인데 신경을 고문하는 듯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당신은 투쟁 혹은 도주 반응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그날 당신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는 유일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교통 정체가 심하고 직장에서 큰 발표를 해야 해서 부담이 크고 동반자와는 싸웠고 메일함을 열어보니 카드 사용 청구서가 와 있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버가 깨져 있고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많이 나 있는 게 보였다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당신 몸속을 거의 쉬지 않고 돌아다닐 것이다. 과거에 스트레스 가득했던 경험을 잊지 않고 미래에 올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들을 예상하는 사이 그 모든 반복되는 단기 스트레스들이 서로 뒤섞여 장기 스트레스가 된다. 그런 상태가 바로 생존 모드 삶의 21세기 버전이다. 투쟁 혹은 도주 모드에서는 생명유지 에너지가 동원되어 몸으로 하여금 도망가거나 싸우게 한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위협을 느껴서 항상성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면 생명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된다. 에너지가 다른 쪽에서 쓰이고 있으면 세포의 성장과 회복, 즉 세포 수준에서의 장기 구축 프로젝트나 치유를 위해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때 세포들은 문을 닫고 더 이상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이기적이 된다. 향상은커녕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도 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어를 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포가 단독으로 행동할 때인 것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세포들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먼저 면역 체계와 내분비 체계가 약해진다. 소통에 문제가 생겨 외부로부터 정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면역 및 내분비 체계를 관장하는 세포 내 유전자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이 초기 인류를 살아남게 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본래 매우 적합한 것이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면 할수록 건강에 필요한 자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돼 인간 생존에 부적합한 것이 되고 말았다. 부정적인 감정이 남긴 유산.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한 우리는 분노, 적대감, 공격성, 경쟁심, 혐오, 좌절, 두려움, 걱정, 질투, 불안, 죄책감, 부끄러움, 슬픔, 우울, 절망, 무력감을 비롯해 중독성이 높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게 되어 있다. 이런 감정들은 다 차치하고 쓰라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서운 미래를 상상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해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었는데 멈출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유전적 운명에 굴복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수의 유전자들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하향 조정될 테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예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그 생각에만 단 한순간이라도 집중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생리학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 그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게 된다. 그 결과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조건화 과정이 시작되고 이때 해당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자동적으로 분비된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심신상관 작용 방식이다. 생존 모드로 살며 늘 스트레스 반응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단지 3가지뿐이다. 육체, 환경, 시간이 그것이다. 이 3가지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더 영적이 되지도 더 자각적이 되지도 못한다. 자기 몰두에 더 깊이 빠지고 몸에만 더 집중하게 될 뿐이다.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또 우리가 가진 것, 사는 곳, 가진 돈 등등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도 집착하게 된다.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과 비슷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래에도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모든 일에는 언제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도 다 알았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정도는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즐겁든 스트레스를 주든 간에 당신 세포들의 후성 유전학적 작동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환경이 바뀔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인식과 믿음을 이용해 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경험의 최종 산물이 대개 느낌이고 감정이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미래의 그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할 수는 없을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머릿속 시연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당신은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다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 몇 개. 당신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베트남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한 소령이 미치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매일 특정 코스를 도는 골프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풀려나 집에 돌아와서 골프를 쳐보니 최고 점수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말이다. 구소련의 인권운동가 아나톨리 슈차란스키 얘기는 어떤가? 나중에 나탄 샤란스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사람은 1970년대 미국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9년 넘게 구소련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비좁고 어둡고 살얼음이 서리던 감방에서 400일을 보내면서 샤란스키는 체스판과 말들의 위치를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매일 자신과 체스 게임을 벌였다고 한다. 덕분에 샤란스키는 신경지도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샤란스키는 이스라엘로 망명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신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1996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인 25명과 동시 체스 게임을 치렀을 때 참여해 그를 이기기도 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 제리 웨스트 같은 농구 선수들, 야구 투수 로이 할리데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프로 선수들이 머릿속 시연의 놀라운 효과를 이용했다. 골프 챔피언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책 골프와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연습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가 있는 공을 본다. 밝은 초록색 잔디에 하얀 공이 멋지고 도도하게 안착해 있다. 그 다음 장면이 재빨리 바뀌고 나는 그곳으로 가 있는 공을 본다. 공이 날아가는 길, 궤도, 모양을 보고 땅에 닿을 때의 움직임까지 본다. 그 다음 페이드 아웃 같은 게 일어나고 내가 스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앞에 두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스윙이다. 그런 짧고 개인적이지만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극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만 나는 골프채를 골라서 공을 향해 다가간다. 이 예들 외에도 머릿속 시연이 최소한의 연습으로 육체적 기술을 배우는데 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를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내면의 커다란 신경학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아갈 때 이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뒀던 것을 물질 세상에서 그대로 만들어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는 과학적 연구들이 잘 설명해준다. 먼저 머릿속 시연에 대한 많은 실험들로 우리가 몸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할 때 뇌의 감각령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름이 증명되었다. 같은 곳을 계속 의식할 때 같은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곳에 더 강력한 뇌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한 손으로만 치는 간단한 코드를 머릿속으로 연습하게 했는데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뇌는 실제 피아노로 연습한 다른 사람들의 뇌와 똑같은 상태로 변해 있었다. 손가락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극적으로 증가한 까닭에 그들의 뇌만 보면 정말로 피아노로 연습한 사람 같아 보였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신경학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새로운 뇌 지도를 창조해낸 것이다. 12주 동안 30명이 참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어떤 참가자들은 규칙적으로 새끼손가락 운동을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운동을 상상하기만 했다.
실제로 운동을 한 그룹의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의 힘을 53%까지 강화했고, 오직 상상만으로 운동한 그룹의 사람들은 35%까지 강화했다. 마음속으로만 운동한 사람들의 몸도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을 바꾼 것이다. 또 다른 유사한 실험에서는 10명의 지원자들이 일주일에 5번 이두박근을 가능한 최대로 수축시키는 상상을 했다. 그들이 그렇게 상상 운동을 할 때마다 연구자들이 그들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했고 2주마다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이두박근 수축을 상상하기만 한 그들은 몇 주 만에 근육의 힘을 13.5%까지 강화했고, 그런 상상 속 훈련을 멈춘 후에도 3개월 동안이나 그 힘을 유지했다. 새로운 생각에 그들의 몸이 반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게가 같기다는 아령을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들어올리게 한 프랑스에서의 한 연구를 들 수 있겠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가벼운 아령을 들어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보다 근육을 더 많이 쓴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머릿속 시연에 관한 이 3건의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모두 생각만으로 육체적 힘을 크게 강화했다. 새 마음으로 새 유전자를 몸속에 발현하기. 머릿속 시연이 왜 효과를 내는지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화학적 문제들을 약간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두엽부터 살펴보자.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두엽은 창조본부라 할 만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의식적 결정을 하고 의도를 내는 등등의 일을 이곳에서 한다. 말하자면 뇌의 CEO인 셈이다. 게다가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과 느낌을 평가할 수 있다. 전두엽은 우리의 의식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할 때 생각들을 더 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 시연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전념할 때 전두엽은 당신의 동맹자가 된다. 전두엽은 외부의 소리를 낮추기도 해서 오감이 전달하는 정보들로 산만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나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은 곧바로 준비태세에 돌입한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상태의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그 결과 건강한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다. CEO인 전두엽은 뇌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전두엽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뉴런들의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마치 심포니 지휘자처럼 오래되고 단단해진 뉴런 네트워크는 침묵시키고 뇌의 각각 다른 부분들에서 각기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한 뒤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당신이 상상하는 일을 반영할 새로운 마음의 수준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전두엽이다. 전두엽이 있어 우리 뇌는 다른 순서, 패턴, 조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단 전두엽이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켜서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창조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의 눈, 즉 전두엽의 하나의 그림 혹은 표상이 떠오른다. 이제 신경화학으로 넘어갈 차례이다. 당신이 하나의 분명한 의도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전두엽이 지휘력을 발휘해 신경 네트워크들을 동시에 잘 발현시켰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바로 내적 현실이 외적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되는 순간이다. 일단 생각이 경험이 되면 당신은 그 사건이 현실이 될 때 어떤 느낌일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 메신저를 만들어내 몸속의 세포들로 보낼 것이다. 신경펩티드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적절한 수용 영역 혹은 도킹 스테이션을 찾아 그 메시지를 우리의 몸의 호르몬 중추들에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포들의 DNA에 보낸다. 그렇게 세포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얻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수많은 플라시보 연구들에서 나타난 플라시보 효과의 패턴을 살펴보자. 누군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의도를 고양된 감정들과 결합시키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바로 그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된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우리 몸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만으로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에 반응하면서 감정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포 입장에서는 고양된 감정이 세포 밖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실제 경험과 마음속 경험이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잠시 머릿속 시연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머릿속 시연에서 전두엽이 어떻게 우리의 동맹자가 되는지 기억해 보기 바란다. 앞에서 말했듯이 육체나 외부 환경, 시간 같은 조건들을 잊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두엽은 머릿속 시연에 도움이 된다. 전두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에고가 없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변하면 된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 읽어드렸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새로운 내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